우리 지훈이 과장 승진 기념으로 이번 주말에 본가로 와서 제사상에 올릴 모둠전 좀 싹 다 붙여라. 내 아들이 이제 어디 가서도 떵떵거리는 대단한 인물이 됐으니 집구석에서 키보드나 두드리는 프리랜서인 너도 이제 주제 파악 좀 하고 알아서 기어야지.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읽고 남편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내민 이혼 서류를 번갈아 보면서 나는 화를 낼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 인간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남편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대기업 과장의 연봉으로는 내가 매달 시댁에 쥐어주는 용돈 400만 원조차 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서명. 당연히 해주지. 하지만 내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바로 다음 날, 나라는 자동 입출금기가 사라진 서울의 물가가 얼마나 사람의 뼈와 살을 발라먹는지 그들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휴대전화가 책상 위에서 웅웅거렸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끊임없이 연속적인 진동이 이어졌다. 나는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기계식 키보드 위로 계속해서 손가락을 움직였다. 왼쪽 모니터에는 고객사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진행 상태 바가 차오르고 있었고 오른쪽에는 수백 페이지 분량의 시스템 아키텍처 문서가 띄워져 있었다. 조용한 서재 안에서 진동 소리는 유독 신경을 긁어댔다. 나는 타이핑을 멈추고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가족단체 채팅방에서 온 미확인 메시지가 10여 개나 쌓여 있었다. 채팅방 이름은 시어머니 조정숙 여사가 한 달 전에 바꾼 사랑이 넘치는 우리 가족이었다. 조정숙 여사는 화면 가득 폭죽이 터지는 이모티콘을 연달아 보내놓았다. 우리 지훈이 드디어 빛을 보네. 오늘 인사 발령 공지 떴다. 과장 승진. 30 초반에 과장 타는 건 강남 번듯한 중견기업에서도 드문 일이야. 역시 내가 정성으로 키워낸 내 아들답다. 우리 집안도 이제 어디 가서 명함 좀 내미는 신분이 된 거지. 시누이 박수진이 박수를 치는 이모티콘을 잔뜩 붙이며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오빠 완전 대박. 이제 박 과장님이라고 불러야 돼? 새언니는 진짜 복도 많아.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집구석에 누워만 있어도 과장 사모님 소리 듣고 조정숙 여사의 메시지가 다시 올라왔다. 윤서아, 넌 메시지 읽어놓고 왜 대답이 없니? 요즘 젊은 것들은 도통 위아래가 없다니까. 나는 화면에 떠오른 글자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박지훈. 수출입 무역을 하는 중견기업에서 7년을 썩어 문드러지며 버틴 끝에 드디어 대리에서 과장으로 기어 올라갔다. 그 인간이 이번 달에 받을 세후 월급은 기껏해야 30만 원 정도 올라서 350만 원이 될 터였다. 그리고 내가 방금 처리한 이 보안 취약점 패치 프로젝트의 단건 자문료는 그 인간의 1년치 연봉의 2배였다. 나는 자판을 한글로 바꾸고 짧게 2글자를 쳤다. 축하.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채팅방 알림을 끄고는 휴대전화를 뒤집어서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저녁 7시, 고깃집. 내가 미닫이 문을 열고 룸 안으로 들어섰을 때 상위에는 이미 고기와 반찬이 잔뜩 세팅되어 있었다. 조정숙 여사가 정중앙 상석을 차지하고 앉아 있었고 박지훈과 시누이가 그 양옆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테이블 주변에 나를 위해 남겨둔 빈자리는 없었다. 오직 미닫이문과 환풍기 배관이 지나가는 구석 자리 하나만 덩그러니 비어있을 뿐이었다. 나는 묵묵히 걸어가 그 자리에 앉았다. 종업원이 시뻘건 숯불을 들고 들어오자 불티가 튀어 테이블 가장자리에 내려앉았다. 조정숙 여사가 턱끝으로 불판을 가리켰다. 예, 서아야. 뭘 멍하니 앉아있니? 고기 나왔는데 얼른 불판에 안 올리고. 평소에 집구석에서 빈둥거리는 건 꼴 보기 싫어도 참아준다만 밖에 밥 먹으러 나와서까지 어른이 고기 구워다 바치랴? 나는 가위와 집게를 집어들고 접시에 담긴 고기를 쇠그물망 위에 넓게 펼쳤다. 기름이 숯불 위로 떨어지며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환풍기 위치가 엇나간 탓에 매운 연기가 고스란히 내 얼굴 쪽으로 덮쳐왔다. 맞은편에 앉은 박지훈은 양복 넥타이를 매무새를 고치며 헛기침을 했다. 오늘을 위해 특별히 새로 산 셔츠를 입은 그는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있었다.
조정숙 여사가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곁눈질로 나를 훑어보았다. 우리 지훈이가 이제 과장이다. 어디 가서도 대접받는 관리자란 말이야. 넌 아내로서 뒤에서 내조를 똑바로 해야지. 조정숙 여사의 말의 속도가 빨라지며 억누를 수 없는 명령조가 배어나왔다. 만날 집구석에 처박혀서 컴퓨터나 뚝딱거리고 제대로 된 출퇴근 시간도 없는 게 무슨 직장이냐. 친척들이 내 직업 물어보면 내가 낯이 뜨거워서 대답을 못해 백수건달이라고 할 수도 없고. 지훈이 체면 깎아 먹는 짓 좀 그만해라. 나는 집게로 불판 위에 고기를 뒤집으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대답 안 하니 조정숙 여사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저 독립기술 자문 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잘 익은 고기를 가위로 깍둑 썰기해 불판 가장자리로 밀어냈다. 엄연한 제 직업이고요.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습니다. 조정숙 여사가 미간을 팍 찌푸리며 짜증 가득한 얼굴을 했다. 번듯한 내 책상 하나 없는 게 무슨 직장이야?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여자다운 맛이 있어야지. 정장 입고 제대로 된 회사를 다니든가 아니면 아예 집안일이나 똑바로 하든가. 내 지금 꼴을 좀 봐라. 어디 우리 지훈이 과장 체면에 어울리기나 하니. 박지훈이 헛기침을 한 번 더 했다. 엄마, 오늘 기분 좋게 밥 먹으러 와서 왜 또 잔소리세요? 그만하세요. 말투는 마치 상황을 무마하려는 것 같았지만 그의 입꼬리에 걸린 비열하고 의기양양한 미소는 전혀 숨겨지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하늘 높이 떠받들어주고 나를 발밑으로 깎아내리는 이 우월감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었다. 박수진이 휴대전화를 내려놓더니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쏙 넣고는 우물거리며 입을 열었다. 새언니, 나 다음 달에 상견례 하는 거 알지? 남자 쪽 집안 수준이 장난 아니란 말이야. 우리 쪽에서 들어가는 예단이 너무 궁상맞으면 안 되잖아. 조정숙 여사가 즉각 맞장구를 치며 들고 있던 젓가락으로 밥그릇 테두리를 탁탁 두드렸다. 챙그랑거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그래. 오늘 너 부른 것도 사실 그 얘기하려고 부른 거다. 조정숙 여사가 내 눈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너 내일 은행 가서 5천만 원만 현금으로 뽑아와라. 우리 수진이 혼수 보탬 좀 하게. 지훈이도 이제 과장인데 우리 집안 체면이 있지? 사돈댁한테 절대 책 잡히면 안 된다. 내 손에 들려있던 가위가 허공에서 멈췄다. 룸 안에는 몇 초간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화로 안에서 숯불이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소리만 울려 퍼졌다. 나는 가위와 집게를 옆에 놓인 빈 쟁반에 내려놓고 냅킨을 한 장 뽑아 손을 닦았다. 저한테 그런 돈 없습니다. 나는 조정숙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조정숙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시누이 혼수로 보탤 5천만 원 같은 거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목소리는 아주 차분하고 평온했다. 조정숙 여사가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콱 내리쳤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 접시들이 들썩였고 찌개 국물이 밖으로 튀었다. 내가 매일 집구석에서 빈둥대면서 지훈이 돈으로 처먹고 지훈이 돈으로 숨쉬고 살면서 그깟 돈 한 푼 내놓는 게 그렇게 아까워? 지훈이가 과장 달았으니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아주 거저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나는 고개를 돌려 박지훈을 바라보았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당신 돈으로 먹고 산다고? 박지훈은 내 시선을 슬그머니 피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소주잔을 단숨에 들이켜더니 잔을 테이블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알코올 기운 때문인지 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너 지금 태도가 그게 뭐야? 박지훈이 싸늘한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엄마가 돈 필요하시다잖아. 집안 체면 살리겠다는데 그깟 돈이 대수야? 이런 좋은 날 사람 자존심 좀 긁지 마. 나는 알코올과 끝없는 자의식 과잉으로 흉하게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결혼한 지 3년. 이 멍청한 남자는 우리 집 한 달 관리비가 얼마 나오는지조차 모른다. 그가 받아오는 그 쥐꼬리만 한 월급은 자기 자동차 할부금 갚고 회식비로 쓰기에도 늘 빠듯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자기가 위대한 과장님이고 나는 그와 같은 테이블에 앉을 자격조차 없는 기생충 백수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 등받이에 걸쳐둔 코트를 집어들었다. 이 저녁은 세 분이서 오붓하게 드시죠. 나는 미닫이 문을 열어젖히고 룸을 빠져나왔다. 등 뒤로 조정숙 여사의 악에 바친 쌍욕과 소주잔이 박살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밤 11시 30분. 현관 쪽에서 도어록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났다. 띡디딕 삐리릭. 나는 서재에 앉아 마지막 코드 검수를 돌리는 중이었다. 쾅. 문이 거칠게 열리며 벽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코를 찌르는 역겨운 술 냄새와 고기 누린내가 서재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박지훈이 방문 앞을 가로막고 섰다. 넥타이는 삐딱하게 풀어 헤쳐져 있었고 그의 손에는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쥐어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책상 앞으로 다가오더니 내 키보드 위로 그 서류 봉투를 신경질적으로 패대기 쳤다. 봉투 입구가 열리며 안에 들어있던 인쇄물 몇 장이 밖으로 미끄러져 나왔다. 서류의 맨 윗장에는 굵은 글씨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협의혼 의사화 긴신청서. 나는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을 멈추고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기대 앉았다. 박지훈은 두 손으로 책상을 짚은 채 나를 위해서 아래로 거만하게 내려다보았다. 우리 엄마 말이 100번 맞아. 그가 술트림을 꺽하며 말했다. 눈동자는 반쯤 풀려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오만방자함 그 자체였다. 5천만 원 하나 못 내놓겠다는 이기적인 여자. 너 같이 번듯한 직장 하나 없는 여자는 지금의 내 수준에 전혀 안 맞아. 계속 때리고 살아봐야 내 인생의 발목이나 잡고 내 얼굴에 먹칠만 할 뿐이지. 그는 손가락으로 이혼 서류를 툭툭 쳤다. 이혼해. 이게 다 우리 집안의 격을 맞추기 위한 결단이다. 내 빛나는 커리어에 너 같은 오점을 남겨둘 순 없으니까.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주체성 없는 멍청한 여자들처럼 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매달리거나 지난 3년의 정을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바닥에 주저앉아 싹싹 빌기를. 나는 그를 빤히 응시했다. 매일 밤 이어진 술자리와 접대 때문에 불독처럼 축 처진 눈 밑 지방, 그리고 턱 밑에 거뭇하게 올라온 면도 안 된 수염 자국. 이게 바로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과장님의 알량한 몰골이었다. 나는 오른쪽에 있는 서랍을 열고 검은색 펜을 하나 꺼냈다. 펜 뚜껑을 열고 망설임 없이 이혼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로 넘겼다. 그리고 안에 측 서명란에 아주 또박또박 윤서아 3글자를 적어 넣었다. 글씨는 정갈했고 서명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5초도 되지 않았다. 나는 펜을 서랍에 툭 던져 넣은 뒤 서류의 방향을 돌려 그의 눈앞으로 쓱 밀어주었다. 내일 아침 9시. 구청에서 봐에 내가 말했다. 박지훈의 얼굴에 잔뜩 껴있던 오만함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의 시선이 내 이름이 적힌 서명란에 꽂혔다. 목을 대가 크게 한 번 꿀꺽 넘어갔다. 그가 입을 벙긋거렸지만 훈계하듯 쏟아내려 준비했던 거만한 대사들은 목구멍에 콱 막혀버린 듯 단 한마디도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그가 말을 더듬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더 할 말 있어? 없으면 나갈 때 문이나 닫고 나가. 나 아직 일 안 끝났어. 애나는 시선을 돌려 다시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박지훈이 책상 위에 이혼 서류를 획 낚아챘다. 그의 소나귀 힘에 종이가 구깃구깃하게 뭉개졌다. 그래. 어디 한번 뼈저리게 후회해봐. 이렇게 나온다고 내가 무릎 꿇고 빌 줄 알아? 그는 휙 돌아서서 쿵쾅거리며 서재를 빠져나갔고 문이 부서져라 쾅 닫혔다. 다음 날 아침 7시. 손님방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나고 곧이어 현관문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박지훈이 출근을 했다. 나가는 발소리에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다.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타서 컴퓨터 앞으로 가져왔다. 인터넷 창을 열고 주거래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화면이 내 개인 계좌 종합관리 페이지로 넘어갔다. 신용카드 관리 메뉴를 클릭했다. 목록에는 내 명의의 본인 카드 외에 2장의 가족 카드가 연결되어 있었다. 끝자리 4821, 명의자 조정숙. 끝자리 4822, 명의자 박수진. 나는 끝자리 4821 카드의 최근 결제 내역을 클릭했다.
어제 오후 3시, 모 골프 피팅숍. 결제 금액 120만원. 어제 저녁 9시, 모 프리미엄 과일 부티크. 결제 금액 35만원. 지난 3년 동안 그 인간들이 백화점 명품관과 최고급 피부관리실에서 긁어댄 모든 카드 값은 내 계좌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었다. 나는 이 2장의 카드 옆에 있는 체크박스를 선택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가족카드 해지 버튼을 눌렀다. 모니터 화면에 정말로 해지하시겠느냐는 확인 메시지 창이 떴다. 나는 망설임 없이 확인을 클릭했다. 페이지가 새로 고침되며 2장의 카드 상태가 해지 완료를 뜻하는 회색으로 바뀌었다. 이어서 자동이체 관리 메뉴로 들어갔다. 목록 첫 번째 줄 수취인 조정숙. 이체 금액 400만원. 이체일 매월 15일. 메모 생활비. 나는 삭제 버튼을 눌렀다. 마우스 커서는 확인 버튼 위에서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다. 모든 정리를 마치고 은행 창을 닫았다. 시간을 확인해보니 아침 8시였다. 나는 휴대전화를 들어 폐기물 수거 이사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짐 정리 서비스 좀 부르려고요. 집 전체 포장 이사는 아니고요. 성인 남자 1명 분량의 짐만 싹 버려주시면 됩니다. 제일 큰 공업용 폐기물 봉투 넉넉하게 챙겨서 와주세요. 아침 9시 30분. 작업복을 입은 2명의 직원이 초인종을 눌렀다. 나는 그들을 손님방과 현관 쪽 드레스룸으로 안내했다. 여기 있는 남자 물건들 전부 다요. 옷, 신발, 시계, 서류 가방, 골프채, 면도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담아주세요. 직원이 옷장에 걸린 정장들을 보며 물었다. 고객님, 이 양복들은 구겨지면 안 될 텐데 전용 의류 박스에 담아드릴까요? 필요 없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냥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으세요.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한번 보더니 더 이상 묻지 않고 크고 질긴 검은색 비닐봉투를 쫙 펼쳐 작업을 시작했다. 나는 팔을 짱 낀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박지훈이 입고 다니던 아웃렛 기획 상품 싸구려 정장 2벌과 내가 작년에 이탈리아에서 맞춰준 최고급 수제 정장 3벌이 한데 뒤엉켜 구깃구깃 쓰레기 봉투 안으로 처박혔다. 어디 가서 폼 잡으려고 산 짝퉁 명품 시계며 서랍 구석에 몰래 숨겨둔 싸구려 향수병들까지 전부 쓰레받기에 쓸려 들어가듯 봉투 속으로 직행했다. 40분도 채 지나지 않아 터질 듯이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8개의 시커먼 쓰레기 봉투가 현관 앞에 산처럼 쌓였다. 이것들 전부 현관문 밖 복도에 내다 버려주세요. 나는 결제 금액을 이체하며 말했다. 직원들은 끙끙대며 거대한 쓰레기 봉투들을 문 밖으로 끌어냈다. 문이 닫힌 후 나는 곧바로 스마트 도어록 에즈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30분 뒤 수리기사가 방문했다. 나는 기사에게 도어록 메인보드 초기화를 요청하고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지문을 싹 지운 다음 6자리 비밀번호를 아예 새로운 숫자로 바꿔버렸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자 집안이 낯설 정도로 고요해졌다. 박지훈이 뿌리고 다니던 그 싸구려 향수 냄새가 사라지니 집안 공기가 한결 상쾌했다. 저녁 7시 15분. 내가 소파에 기대 앉아 태블릿 PC로 IT 업계 동향 기사를 읽고 있을 때였다. 현관문 밖에서 익숙한 도어록 버튼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비밀번호 오류를 알리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삐비비. 다시 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났다. 방금 전보다 훨씬 빠르고 신경질적인 속도였다. 2초쯤 뒤 누군가 현관문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기 시작했다. 윤서아.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도어록 이거 왜 이래? 문짝을 넘어 박지훈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대꾸하지 않고 화면을 넘기며 기사를 계속 읽어내려갔다.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가 지잉 울렸다. 화면에는 박지훈 3글자가 미친 듯이 깜빡거렸다. 나는 전화를 받고 스피커폰 모드로 바꾼 뒤 휴대전화를 다시 테이블 위에 툭 던져놓았다. 너 지금 무슨 수작이야?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박지훈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비밀번호 바꿨어. 그리고 현관 앞복도에 널브러진 이 쓰레기 봉투들은 다 뭔데? 내 물건들이 왜 다 이 안에 처박혀 있어? 그게 내 전 재산이니까
나는 소파에 깊숙이 기대며 아주 평온하게 대답했다. 너 미쳤어. 당장 문 안 열어. 그가 문을 발로 쾅 걷어차는 소리가 났다. 여기 내 집이야. 내가 무슨 권리로 나를 밖으로 내쫓아. 팩트 하나 정정하자. 나는 거실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 아파트, 결혼 전에 내 돈으로 전액 현금 주고 산 내 집이야. 등기부등본 떼봐. 내 이름 석자밖에 없으니까. 어젯밤에 내 입으로 이혼하자고 떵떵거렸지? 서류에도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잖아. 재산 분할 없이 몸만 나가겠다고. 그 서류에 서명한 이상 너는 이제 이 문턱을 넘을 자격이 1도 없어. 전화기 넘어가 일순간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씩씩거리는 그의 거친 숨소리만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가서 그 잘난 내 어머니 집에서 주무셔. 내가 말했다. 내 쓰레기들 다 챙겨서 내 집 앞에서 당장 꺼져. 윤서아. 내가 감히 나한테 이래?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나는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연락처로 들어가 그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쳐넣었다. 문밖에서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둔탁한 소리가 몇 번 더 울리더니 이내 요란한 발소리와 무거운 비닐봉투가 바닥에 질질 끌리는 마찰음이 멀어져 갔다. 그리고 마침내 복도에는 완벽한 정막이 찾아왔다. 다음 날 오전 서울 강남구 고객사 건물이 있는 오피스 빌딩 1층 로비의 커피숍. 나는 고객사 측 기술 책임자와의 킥오프 미팅을 막 끝내고 창가 자리에 앉아 시스템 로그를 대조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 휴대전화 화면이 밝아졌다. 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결제 실패를 알리는 내용이 떠 있었다. 끝자리 4821 신용카드로 오전 11시 5분 청담동 미용실에서 85만 원 결제가 거절되었다는 알림이었다. 실패 사유는 해지된 카드. 나는 문자를 쓱 훑어보고는 옆에 놓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어 한 모금 쭉 빨아 마셨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앞자리를 보니 신우이 박수진이 다니는 회사의 내선 번호였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휴대전화를 귀에 가져다 댔다. 내가 여보세요라고 입을 떼기도 전에 박수진의 신경질적인 비명이 고막을 찢을 듯이 스피커를 뚫고 나왔다. 윤서아, 너 진짜 미쳤어. 그녀는 이제 새언니라는 호칭조차 집어치웠다. 엄마가 방금 청담동 미용실에서 머리 다 하고 결제하려는데 카드가 정지됐대잖아. 샵 직원들이 다 비웃고 난리가 났는데 결국 내가 회사 반차까지 내고 달려가서 결제해주고 왔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뭔데 우리 엄마 카드를 정지시켜. 사실관계 하나 정정하자. 나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행인들을 무심히 바라보며 말했다. 그거 내 카드야. 내 카드를 내가 정지하겠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너네 집구석은 내가 백수건달이라며 그렇게 무시하더니 백수건달 카드는 무슨 염치로 그렇게 당당하게 긁어대니? 너 박수진이 말문이 막혀 헉하더니 이내 더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다. 어디 감히 어른 카드를 끊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리고 엄마가 방금 계좌 확인해보니까 이번 달 생활비 400만 원도 안 들어왔대. 당장 지금 즉시 돈 보내. 안 그러면 엄마가 너 절대 가만 안 둔댔어. 나랑 내 오빠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어. 언의 목소리에는 오류 한 줄 없는 코드를 읽어내려가듯 아무런 감정의 높낮이가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전 시어머니랑 전 시누이 입에 밥 떠먹여줄 의무가 없어. 생활비가 필요하면 그 잘난 과장 오빠한테 가서 달라고 해. 나는 수화기 너머로 그녀가 무슨 쌍욕을 퍼붓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번호를 누르고 차단. 아주 매끄럽고 완벽한 동작이었다. 오후 1시 30분. 나는 결제 서명이 필요한 서류 2부를 챙겨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갔다. 엘리베이터 홀을 빠져나가자마자 나는 멀리서 박지훈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로비 회전문 옆에 서서 미친 사람처럼 초조하게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다. 오늘 그는 양복 재킷도 걸치지 않은 채 야른 셔츠 바람이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으며 머리는 바람에 까치집이 지어 엉망진창이었다. 엊그제 밤 서재에서 나를 벌레 보듯 깔아뭉개던
그 위풍당당한 과장님의 모습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가 고개를 돌리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두 눈에 핏발이 서더니 나를 향해 성큼성큼 돌진해왔다. 윤서아. 그는 내 코앞 50cm 거리까지 다가와 멈춰섰고 분노로 가슴을 씩씩거리며 숨을 몰아쉬었다. 로비 입구에 서 있던 보안 요원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이쪽으로 두어 걸음 다가왔다. 내가 무슨 권리로 우리 부모님 돈줄을 끊어. 박지훈은 이목을 의식한 듯 목소리를 꾹 눌러 참았지만 그 안에서 끓어오르는 발악은 숨길 수 없었다. 우리 엄마 신용카드 정지시킨 것도 모자라서 매달 보내던 생활비까지 끊어.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오늘 미용실에서 얼마나 개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그 비싼 샵 직원들이 대놓고 벌레 보듯 쳐다봤다잖아.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나는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억울함과 진심 어린 분노가 가득했다. 이 남자는 진심으로 지금 이 상황이 부당하다고 믿고 있었다. 내가 뒤에서 묵묵히 쏟아부어준 돈과 시간을 모조리 자기 능력으로 착각하며 살아온 인간. 지금의 그는 마치 생명유지 장치 플러그가 뽑혀버린 주제에 여전히 모니터 화면을 보며 빽빽 소리만 질러대는 징그러운 거대 아기와 다를 바 없었다. 내 한 손에는 방금 커피숍에서 사온 얼음물 테이크아웃 잔이 들려 있었다. 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내 손가락을 타고 차갑게 흘러내렸다. 나는 잔을 들어 차가운 얼음물을 한 모금 삼켰다. 컵 안에서 얼음 조각들이 부딪히며 짤랑 하는 경쾌한 소리를 냈다. 나는 천천히 잔을 내리고 그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재활용조차 불가능한 산업 폐기물을 내려다보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저씨, 내가 똑똑히 발음했다. 박지훈이 충격받은 얼굴로 굳어버렸다.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불렀어? 이제 완벽한 남남인데 내가 왜 댁내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죠? 나는 입꼬리만 살짝 올려 비웃었다. 눈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다. 가서 그 잘난 과장 월급으로 지극정성 효도나 하세요. 아저씨. 너 지금 그게 무슨.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며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내 말이 어려워요. 나는 그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고 그는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다. 당신 어머니 한 달에 2번씩 최고급 에스테틱 가서 피부 마사지 받고 백화점 수입 과일만 골라 먹고 부녀회 사람들한테 있는 폼 없는 폼 다 잡고 다니잖아. 당신 어머니가 친구들 만나서 밥 한 끼 긁는 돈이 당신이 하루 종일 회사에서 상사한테 욕먹어가며 버는 일당보다 훨씬 많아. 예전에는 법적으로 엮인 부부라는 알량한 핑계 때문에 내가 그 모든 사치 비용을 대신 내줬지만 이제 그 계약 관계 끝났잖아. 점점 동공이 확장되는 그를 바라보며 나는 들고 있던 얼음물 컵을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툭 던져 넣었다. 위대한 대기업 과장님답게 이제부터 본인 힘으로 번듯하게 가장 노릇해보세요. 다신 내 눈앞에 얼쩡거리지 마시고요. 남편도 아닌 남의 편 아저씨. 나는 그를 향해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고 미련 없이 몸을 돌려 프런트 데스크 쪽으로 걸어갔다. 박지훈은 로비 한가운데에 돌부처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자동문이 열리며 불어닥친 매서운 칼바람이 그의 등 뒤를 때렸고 그의 얇은 셔츠 깃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마치 뼈대가 완전히 뽑혀나간 빈 껍데기처럼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그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잃어버린 사람 같았다. 그가 평생을 우러러보고 자랑스러워했던 그 견고한 허세의 세계가 그가 딛고 선 고급 대리석 바닥에서부터 쩍쩍 갈라지며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나는 다시 방향을 틀어 오피스 빌딩 1층 로비의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섰다. 11월의 차가운 서울바람이 트렌치코트 깃 사이로 매섭게 파고들었다. 나는 대리석 바닥에 망연자실하게 얼어붙은 박지훈을 향해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옆 블록에 위치한 법률 사무소로 곧장 발걸음을 옮겼다. 김 변호사는 이미 회의실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두껍게 출력된 카드 결제 및 계좌 이체 내역서 뭉치를 내 쪽으로 쓱 밀었다. 종이 뭉치가 묵직한 원목 테이블 위를 스치며 슥 하는 둔탁한 마찰음을 냈다.
박지훈 씨가 오늘 오전 구청에 나와서 재산 분할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아주 시원하게 서류를 접수하더군요. 김 변호사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렸다. 본인 딴에는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는 아주 뼈대 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굳게 믿고 있나 봅니다. 나는 의자를 빼고 앉아 내역서의 첫 페이지를 들춰보았다. 그 인간은 자기 이름 앞으로 빚이 정확히 얼마가 쌓여 있는지도 모르는 멍청이니까요. 나는 빼곡하게 인쇄된 수천만 원 단위의 지출 내역들을 건조한 눈으로 훑어내렸다. 정확하십니다. 김 변호사가 노란색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진 요약표 한 장을 따로 뽑아 들었다. 지난 3년 동안 전 남편 되시는 분의 세후 월급은 320만 원에서 350만 원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고객님의 전 시어머니 되시는 조정숙 여사께서 지난 단 한 달 동안 긁어댄 카드값과 생활비 청구 내역입니다. 이런 기초적인 지출만으로도 이미 40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김 변호사의 어조는 마치 파산 선고서를 낭독하듯 평온했다. 여기에 매월 15일 고객님께서 시어머니 개인 계좌로 고정 송금하시던 현금 생활비 400만 원은 포함되지도 않은 금액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시누이 박수진 씨의 신용카드에도 이번 달에만 200만 원에 가까운 결제 내역이 있습니다. 죄다 최고급 에스테틱과 명품 가죽 브랜드 매장이더군요. 거기다 전 남편 본인의 자동차 할부금, 유흥비, 양복 품위 유지비까지 합치면 그 세 식구의 실제 한 달 지출은 1,300만 원을 가볍게 넘어갑니다. 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그저 매달 카드값을 정산할 때마다 기계적으로 자문료 잔금을 털어넣어 저 구멍들을 메워왔다. 그건 나만의 평화를 사기 위한 비용이었다. 그 징그러운 인간들과 엮이지 않고 오롯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서재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자릿세 말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겼고 박지훈이 과장님으로서 가진 대단한 능력이라고 철석같이 믿어버렸다. 어제 오후 고객님께서 가족 카드를 해지하고 자동이체를 중단하신 그 순간부터 이 자금줄은 완벽하게 끊어졌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철을 덮었다. 늦어도 이번 달 말이면 박지훈 씨 명의로 된 모든 신용카드가 한도 초과로 터져버릴 겁니다. 그 사람에게 남은 유일한 현금 흐름이라고는 다음 달 20일에나 들어올 그 350만 원짜리 월급이 전부니까요. 이달 말까지 갈 것도 없어요. 나는 내역서를 김 변호사 쪽으로 밀어주었다. 그 인간이 끌고 다니는 외제차 말이에요. 매달 나가는 자동차 할부금이 본인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가거든요. 그 할부금만 떼고 나면 지 엄마한테 한우 한 팩 사줄 돈도 안 남을 겁니다. 법률 사무소를 나설 때쯤 하늘에서 자잘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코트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깜빡거리고 있었지만 나는 그 끝자리를 단번에 알아봤다. 박수진의 예비시댁 유선전화 번호였다. 지난 이틀 동안 박수진은 온갖 모르는 번호를 동원해 나에게 47통이나 전화를 걸어댔다. 나는 그 모든 전화를 수신 거부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길가에 있는 유리 방풍 버스 정류장에 걸음을 멈추고 통화 버튼을 밀어 올렸다. 윤서아, 너 대체 어디 처박혀 있는 거야? 현관문 비밀번호는 또 왜 바꾼 건데?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쇳소리가 섞인 박수진의 비명이 수화기를 찢을 듯이 튀어나왔다. 평소에 콧소리를 잔뜩 섞어 쓰던 그 역겨운 가식은 온데간데 없었고 마치 목덜미를 짓밟힌 짐승처럼 꾀꾀거리는 소리만 남았다. 나는 횡단보도 건너편에 켜진 빨간 불을 응시하며 대꾸했다. 왜 볼일 있어? 너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튀어와. 와서 시댁 어른들한테 다 설명해. 내가 내 결혼 다 망쳐놨잖아. 박수진은 전화기 너머로 꺼이꺼이 오열했고 그 배경음으로는 물건이 와장창 박살나는 굉음이 가득했다. 내 결혼은 내 오빠의 그 알량한 과장 직급하고 똑같아. 전부 내 돈으로 쌓아 올린 신기루였다고. 신기루가 깨졌으면 쥐뿔도 없는 내 자신을 원망해야지. 왜 나를 탓하니? 이 독사 같은 년. 내가 어제 갑자기 엄마 카드를 정지만 안 시켰어도 시댁에서 우리를 이렇게 개무시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박수진의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찢어질 듯했다.
시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예단 보탤 5천만 원 통장을 보자고 하셨는데 엄마가 그걸 못 냈단 말이야. 시어머니가 바로 사람 풀어서 우리 집구석 뒷조사를 싹 다 했는데 글쎄 오빠 명의로 된 신용카드가 어제 하루에만 5장이나 한도 초과로 터졌대. 은행에서 오빠 회사로 빚 갚으라고 독촉 전화까지 걸었다잖아. 시댁에서 우리 집안 보고 사기꾼이래. 밥 굽는 주제에 있는 척 떵떵거리는 상거지 떼들이라고. 방금 예식장 다 취소해버렸어. 파혼당했다고. 나는 휴대전화를 쥔 손을 바꿔들었다. 매서운 칼바람에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가고 있었다. 내 오빠가 어젯밤에 내 예단비 마련해보겠다고 제3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알아봤지. 나는 아까 김 변호사에게 들은 정보를 차분히 읊어주었다. 그런데 기존 대출 비율이 너무 높아서 단칼에 거절당했어. 돈을 못 빌린 건 둘째치고 그 짓거리 때문에 전 시중은행에 위험 경보가 울려서 본인 신용카드 한도가 전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거야. 전화기 너머가 갑자기 쥐 죽은 듯 조용해지며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다. 박수진은 이 모든 사태의 연쇄 반응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니 나는 유리 정류장 밖으로 쌩쌩 달리는 차들을 무심히 바라보며 말했다. 내 엄마가 어제 미용실에서 결제 거절당하고 나서 기어이 내 오빠를 불러내서 대신 결제하게 만들었지? 내 오빠 카드로 그 85만 원을 긁었다고. 그러고 나서 내 엄마가 또 백화점 식품관 가서 보름치 식재료를 쓸어 담는 바람에 내 오빠가 또 100만 원을 긁었단다. 고작 24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일어난 그 돈지랄이 내 오빠의 남은 카드 한도를 영혼까지 싹 다 털어버린 거야. 너희들은 눈엣 가시 같은 백수건달 하나 쫓아냈다고 만세를 불렀겠지만 사실은 너희 온 가족의 목숨줄이 달린 유일한 밥그릇을 너희 손으로 박살낸 거라고. 거짓말 마, 내가 지금 지어내는 거잖아. 우리 오빠가 과장인데 그 잘난 대기업 과장이 200만 원도 없다는 게 말이 돼. 박수진이 멘탈이 나간 듯 발악했다. 정 못 믿겠으면 내 그 잘난 과장 오빠한테 직접 물어보렴. 나는 전화를 바로 끊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로 현관문이 부서져라 쾅 열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박지훈이 본가로 기어 들어온 것이다. 오빠. 어디서 이제 기어 들어와. 박수진이 수화기를 내던졌는지 멀리서 극도로 신경질적인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화를 끊지 않은 덕에 생생하게 들렸다. 나 파혼당했어. 5천만 원 왜 안 줬어? 오빠 승진했다며? 혹시 그 돈 빼돌려서 그년한테 다 갖다 바친 거 아니야? 닥치지 못해 박지훈의 포효가 곧바로 터져나왔다. 며칠 밤을 새운 듯한 쉰 목소리에는 짙은 절망이 배어 있었다. 돈이 어디 있어? 내가 오늘 재무팀 가서 월급 가불해달라고 사정했는데 은행에서 내 월급에 가압류 걸었다더라. 매제될 놈의 엄마가 회사 로비까지 쳐들어와서 파혼이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시발, 나 동생 예단비 하나 못 대주는 개털인 거온 회사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고. 지훈아, 조정숙 여사의 목소리가 이 아수라장에 가세했다. 그녀는 여전히 어른 행세를 하며 명령조로 떵떵거렸지만 묘하게 기가 죽어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꼴이니? 어떻게 사돈댁이 내 회사까지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게 만들어? 당장 서아한테 가서 빌어. 5천만 원 내놓으라고 해. 아무리 이혼을 하더라도 내 체면은 세워주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집안에 과장이 났는데 그년이 그렇게 정남이 떨어지게 굴면 쓰니. 엄마는 아직도 본인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몰라. 박지훈이 절망에 찬 괴성을 질렀고 무언가 육중한 물건이 벽에 처박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나는 방풍 정류장에 우두커니 서서 한때 나를 그토록 숨막히게 했던 그 낡은 아파트에서 실시간으로 상영되는 이 잔혹한 코미디를 조용히 감상했다. 이 카드값 청구서 좀 보라고 박지훈이 미친 듯이 종이를 북북 찢어발기는 소리가 났다. 350만 원. 내 한 달 월급이 고작 350만 원이라고. 그런데 엄마가 어제 하루 만에 180만 원을 긁었잖아. 나 당장 다음 달 외제차 할부금 낼 돈도 없는 거 알아? 이 와중에 한우가 넘어가? 머리에 롤을 말고 싶어. 내가 입고 다니는 이 양복도 싹 다 윤서아가 사준 거야. 나 세탁비 낼 돈도 없다고.
어디서 어미한테 소리를 질러 알량한 권위에 금이 간 조정숙 여사가 테이블을 쾅쾅 내리쳤다. 내가 내 애미야.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널 과장까지 만들어놨는데 내 아들 돈 좀 쓰는 게 뭐 어때서. 너 예전에는 다달이 400만 원씩 꼬박꼬박 갖다 바쳤잖아. 명색이 관리자가 됐다는 놈이 이제 와서 400만 원 하나 못 내놔? 너 등신이니? 그 400만 원 윤서아가 준 거라고. 박지훈의 목소리가 한개까지 찢어져 거의 울음소리에 가까웠다. 처음부터 끝까지 걔가 우리 집구석 먹여 살린 거라고. 우리가 걔 피 빨아먹고 살았다고. 엄마가 걔를 내쫓는 바람에 이제 우리 식구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헛소리 마. 만날 집구석에서 빈둥거리는 백수년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 조정숙 여사는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며 악을 썼다. 나가. 다 꺼져버려. 박수진이 미친 듯이 발작하며 물건들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다. 유리그릇들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연달아 울렸다. 사기꾼들. 너네 다 사기꾼이야. 내 결혼식 다 망쳐놓고 다 죽여버릴 거야. 서로 머리채를 잡고 뒹구는 소리, 귀를 찢는 비명, 아이고 내 팔자야 통곡하는 조정숙 여사의 울음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하나의 완벽한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나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세상이 일순간 고요해졌다. 유리벽에 내려앉은 눈송이가 스르르 녹아 물자국을 남겼다. 나는 꽁꽁언 손을 코트 주머니에 푹 찔러 넣고 눈앞의 교차로에 초록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3일 뒤, 목요일 오후. 나는 서재 컴퓨터 앞에 앉아 고객사의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인덱스를 짜고 있었다. 왼쪽 모니터 화면에는 코드줄들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인간의 그 추악하고 복잡한 욕망에 비하면 코드의 세계는 언제나 정직했다. 어떤 명령어를 입력하든 정확히 그에 맞는 결과값을 도출해낸다. 얄팍한 논리의 꼼수 따위는 통하지 않는 세계였다. 책상 위의 휴대전화 화면이 소리 없이 밝아졌다. 새 이메일 알림이었다. 발신자는 박지훈, 사내 이메일 계정이었다. 제목은 긴급, 3분기 수출입 무역 분석 데이터 원본 파일 요청. 나는 이메일을 터치해 열었다. 서아야. 너 아직 화 안 풀린 거 알아? 집안 꼴은 말이 아니야? 수진이는 가출했고 엄마도 충격으로 쓰러지셨어. 근데 이런 건 다 우리끼리 나중에 만나서 풀자. 당장 내일 오전에 이사회 임원들 모시고 하는 3분기 실적 보고가 있어? 내가 과장 달고 하는 첫 공식 브리핑이란 말이야. 내가 지난달에 짜준 엑셀 매크로 말인데 그거 데이터 원본 파일 어디다 뒀어? 새로운 시장 데이터가 아예 안 먹혀서 파일이 전부 먹통이야. 우리 팀원들 다 밤새우며 대기 중이야. 제발 부탁할게. 사적인 감정일에 끌어들이지 말고 이번 한 번만 도와주라. 나는 화면에 적힌 글자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행간마다 그 특유의 역겨운 오만함이 여전히 묻어났다. 그는 내가 그저 여자들 특유의 투정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지난 3년 동안 늘 그래왔듯 자기 똥 싼 바지를 내 앞에 던져놓으면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 밤새 눈을 벌겋게 부릅뜨고 완벽한 PPT를 만들어 바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나는 답장 버튼을 누르고 기계식 키보드 위로 손가락을 올렸다. 첨부된 파일은 긴급 데이터 복구 및 비즈니스 기술 자문 견적서입니다. 단건 서비스 청구 기준은 시간당 30만 원이며 기본 10시간부터 산정됩니다. 서비스 비용 전액을 지정된 법인 계좌로 선입금하셔야 하며 입금 확인 후 작업 일정을 배정해 드립니다. 추신, 업무 외 사적인 용도의 메일 발송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다.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 휴대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박지훈이 아니라 그 부서의 최고 책임자인 오 부장이었다. 작년 연말 그 회사 서버가 랜섬워어 공격을 받아 박지훈이 땀만 뻘뻘 흘리며 쩔쩔매고 있을 때 내가 밤을 새워 복구 패치를 짜서 핵심 데이터를 살려준 적이 있었다. 오 부장은 그때 내 번호를 저장해 두고 있었다. 아이고, 윤 고문님. 늦은 시간에 연락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오 부장의 말투는 몹시 정중했고 심지어 애원하는 기세까지 역력했다. 박 과장 말로는
3분기 핵심 분석 모델링이 윤 고문님 쪽에 있다고 하던데요. 당장 내일이 이사회 보고인데 팀 전체가 올스톱 상태입니다. 우리 박 과장 체면 좀 봐서 어떻게 이번만 좀. 오 부장님이 나는 그의 말을 부드럽게 잘랐다. 그 분석 모델링 제가 단독으로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3분기 내내 박지훈 씨가 부장님께 결제 올렸던 모든 데이터 보고서, 시장 예측 지표, 심지어 그 인간 과장 승진 심사용 PPT까지 싹 다 제가 대필한 겁니다. 수학이 넘어가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지금 저와 박지훈 씨는 이혼 소송 중입니다. 나는 옆에 놓인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목을 축였다. 제가 귀사에 더 이상 무료로 기술 지원을 해드릴 의무는 없지요. 만약 귀사에서 그 모델링을 꼭 쓰셔야겠다면 정식으로 소프트웨어 구매 기한을 올리십시오. 혹시라도 박지훈 씨가 끝까지 그게 본인 성과라고 우긴다면 부장님 앞에서 직접 소스 코드를 시연해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오 부장의 숨소리가 황소처럼 거칠어졌다. 윤 고문님 방금 하신 말씀 전부 사실입니까? 그동안 올린 보고서가 전부 사모님이 쓰신 거라고요? 지금 당장 박지훈 씨 불러서 엑셀에서 제일 기초적인 필터 함수 하나만 짜보라고 시켜보시죠. 부장님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시던 신임 과장님의 진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통화는 끊기지 않았다. 수화기가 책상 위로 거칠게 내팽개쳐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오 부장이 의자를 걷어차며 일어나는 굉음이 터져나왔다. 박지훈, 당장 내 방으로 튀어와. 오 부장의 쩌렁쩌렁한 사자후가 탁 트인 사무실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다. 이 사기꾼 새끼. 내가 어쩐지 내 놈이 그 기초적인 오류 코드 하나 못 잡아낼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내가 여태까지 내 결제판에 들이민 서류들 전부 내 마누라가 써준 거라고? 남의 작업물 훔쳐다가 3년 동안 회사에서 떵떵거리고 사기를 쳐?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당장 내일 이사회 임원들 앞에서 발표해야 하는데 넌 뭘로 보고할래? 내 낯짝으로 보고할래? 부장님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제 와이프가 요즘 우울증이 와서 정신 상태가 좀 이상. 박지훈의 목이만 한 떨리는 목소리가 기어 나왔다. 입 다물어. 넌 지금 이 시간부로 직위 해제야. 당장 내 짐 싸서 내 사무실에서 꺼져. 회사 감사팀에서 너 뼛속까지 털어줄 테니까 각오해. 넌 과장 목 날아가는 걸로 안 끝나. 회사 차원에서 업무방해랑 사기죄로 고소할 테니까 고소장 받을 준비나 해. 두꺼운 결제판이 사람 몸에 퍽하고 꽂히는 둔탁한 소리. A4 용지가 허공에 흩뿌려지는 소리. 그리고 주변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웅성거림. 나는 미련 없이 통화를 끊었다. 오 부장의 번호 역시 수신 차단 목록에 올렸다. 컴퓨터 화면에서 새로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진행 상태 바가 마침내 100%에 도달했다. 시스템에 완벽하게 시행되었다는 알림 메시지가 떠올랐다. 그리고 다시 5일이 지났다. 서울에 올겨울 첫 폭설이 쏟아졌다.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 쳤다. 오후 4시, 나는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거실 벽면의 월패드 화면이 번쩍 켜지더니 요란한 호추름이 거실을 채웠다. 나는 다가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는 1층 공동현관 로비의 CCTV 화면이 떠 있었다. 조정숙 여사가 로비에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는 내 카드로 긁어댄 그 비싼 밍크코트를 걸치고 있었지만 곱게 말아 올렸던 파마머리는 마른 풀처럼 엉망으로 헝클어져 삐죽삐죽 솟아 있었다. 그녀는 양손으로 바닥을 팡팡 내리치며 앞을 가로막은 체격 좋은 2명의 보안요원을 향해 악을 쓰며 통곡하고 있었다. 비켜. 놔. 저 위에 그 독사 같은 년이 숨어있단 말이야. 그년이 내 아들 돈 다 훔쳐가고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냈다고. 너네 같은 문지기 새끼들이 뭔데 나를 막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대기업 과장 M이야. 그녀는 미친 듯이 악을 쓰며 자기 발에 신겨있던 구두를 벗어 보안요원에게 집어 던지려 했다. 로비를 오가는 아파트 입주민들, 그러니까 이 고급 주거 단지에서 정말로 여유롭게 살아가는 점잖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더러운 오물을 보듯 그녀를 피하며 미간을 찌푸린 채 총총걸음으로 벗어났다. 조정숙 여사가 평생토록 남들 앞에서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알량한 체면을
그녀 스스로 광년이처럼 폐악질을 부리며 갈기갈기 찢어발기고 있는 셈이었다. 월패드 스피커를 통해 보안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 입주민님, 휴일에 방해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아주머니께서 본인이 입주민님 시어머니라고 주장하시면서 지금 로비에서 다른 입주민들 동행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계십니다. 혹시 저희 측에서 경찰을 부를까요? 제 시어머니 아닙니다. 이혼 절차 이미 다 끝났고요. 나는 분노와 공포로 흉하게 일그러진 모니터 속 늙은 얼굴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제가 관리사무소에 접근 금지 신청서 제출해 둔 거 있으실 겁니다. 매뉴얼대로 처리하시고 계속 행패 부리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경찰에 넘기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는 모니터 앞에 서서 2명의 보안 요원이 조정숙 여사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채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미친 듯이 발버둥 치는 바람에 구두 한 짝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녀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밍크 코트가 대리석 바닥에 질질 끌리며 거대하고 더러운 걸레짝처럼 변했다. 그녀는 그대로 회전문 밖으로 질질 끌려나가 몰아치는 눈보라 속으로 짐짝처럼 내던져졌다. 나는 화면을 끄고 갓 내린 향긋한 커피를 들고 서재로 돌아왔다. 밤 9시. 나는 강남에 있는 고객사 본사에 직접 방문해 최종 시스템 암호 키를 전달하고 아파트로 차를 몰았다. 차가 지하 3층 입주민 전용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이곳은 조명이 늘 대낮처럼 밝았고 항온 시스템 덕분에 한겨울에도 훈훈한 온도를 유지했다. 나는 내 지정 주차 구역에 후진으로 차를 댔다. 시동을 끄려는 찰나 헤드라이트 불빛이 옆쪽 하중 기둥에 짙은 그림자를 훑고 지나갔다. 그림자 속에서 스멀스멀 사람 형상 하나가 기어 나왔다. 박지훈이었다. 그는 평소에 빼입던 번듯한 양복 차림이 아니었다. 보풀이 잔뜩 일어난 싸구려 검은색 롱패딩을 칭칭 감고 있었다. 나와 결혼하기 전 밑바닥에서 푼돈을 벌며 굴러먹던 시절에나 입던 그 너덜너덜한 옷이었다. 그의 얼굴은 추위에 얼어붙어 시체처럼 창백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으며 눈동자는 퀭하게 파여 있었다. 마치 진흙탕을 한바탕 뒹굴다 나온 후 수분까지 쫙 빨린 미라 같은 몰골이었다. 그는 내 차를 발견하자마자 짐승처럼 달려들어 아예 차 범퍼 앞을 두 팔을 벌리고 가로막았다. 나는 운전석에 앉아 안전벨트도 풀지 않은 채 그를 싸늘하게 노려보았다. 그는 운전석 창문 쪽으로 다가와 유리창 너머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두 눈은 시뻘건 핏발로 가득했고 한때 나를 훈계하며 목에 핏대를 세우던 그 기고만장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증발해버렸다. 오직 극도의 공포와 비굴함만이 뚝뚝 묻어났다. 그는 갑자기 무릎을 푹 꺾더니 차가운 주차장 에폭시 바닥에 그대로 꿇어앉았다. 나는 창문을 아주 천천히 딱 2cm 정도의 틈만 남기고 내려주었다. 서아야 여보. 박지훈의 목소리는 거친 사포에 긁힌 것처럼 갈라져 있었다. 제발 창문 좀 끝까지 내려줘. 나 진짜 얼어 죽을 것 같아. 밖에서 너 4시간이나 기다렸어. 경비들이 로비에 얼씬도 못하게 해서 남의 차 들어올 때 몰래 숨어서 여기까지 기어들어온 거야.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그가 차가운 창문 유리에 뺨을 비비적거리며 눈물과 콧물을 질질 흘렸다. 우리 엄마도 다 잘못했다고 했어? 엄마 오늘 밖에서 2시간 넘게 떨다가 쫓겨나서 지금 고열로 알아누웠어. 수진이는 파혼당하고 집 나가서 연락도 안 되고 회사에서는 나를 잘라버린 것도 모자라서 손해배상 청구한대. 카드사에서는 본가로 하루에도 수십 통씩 빚 갚으라고 전화해서 집 압류 딱지 붙이겠다고 난리치고. 서아야, 나 이제 진짜 빈털털이야. 나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는 동상에 걸린 듯 시뻘겋게 부어오른 시커먼 먼지 투성이의 두 손으로 내 차 창문을 부여잡았다. 우리 이혼하지 말자, 응? 내가 하라는 거 다 할게. 나 앞으로 퇴근하고 오면 밥도 내가 다 하고 청소도 다 할게. 나 이제 그놈의 과장 체면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우리 엄마도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라고 할게. 제발 그 400만 원 자동이체만 다시 뚫어주라. 내 카드값만 좀 막아줘. 제발 부탁이야. 서아야.
우리 같이 산 3년 정을 봐서라도 나 한 번만 살려줘. 그는 척추가 부러진 유기견처럼 바닥에 엎드려 알량한 자존심조차 남김없이 내다버린 채 엉엉 울어댔다. 나는 차문에 매달린 그의 더러운 손을 빤히 내려다보았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 키보드 위에 이혼 서류를 집어 던지며 오만방자하게 굴던 바로 그 손 고깃집에서 소주잔을 쥔 채 삿대질하며 내 주제를 파악하라고 일장연설을 늘어놓던 바로 그 더러운 손이었다. 나는 몸을 들어 조수석 시트 위에 놓아둔 오늘 오후에 결제하고 받은 영수증 한 장을 집어들었다. 나는 영수증을 반으로 접어 2cm 남짓 열린 창문 틈 사이로 쏙 밀어내 주었다. 박지훈은 순간 멈칫했다. 아마도 수표나 각서 같은 거라고 단단히 착각한 모양이었다. 그는 오들오들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 쪼가리를 낚아채더니 주차장 불빛에 비춰 내용을 확인했다. 그것은 최고급 수입차 전용 프리미엄 실내 세차 및 외관 유리막 코팅 영수증이었다. 결제 금액 25만 원. 그는 얼빠진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내 차에서 그 더러운 손 당장 치워. 나는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텅 빈 지하 주차장에 내 서늘한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방금 유리막 코팅 새로 싹 올린 차야. 함부로 만지지 마. 내 그 알량한 장기라도 팔지 않는 이상 기스나면 물어낼 돈도 없잖아. 박지훈의 전신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는 손에 쥐어진 세차 영수증과 내 차 문짝에 진득하게 남겨진 자기 손자국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입술이 뻐끔거렸지만 단 한마디의 비명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완벽하게 깨달은 것이다. 자기가 대기업 과장님이라며 목에 힘을 주고 떵떵거리던 그 시절, 자신의 등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던 진짜 능력을 자기 손으로 직접 쓰레기 봉투에 처박아 버렸다는 사실을. 나는 창문 닫힘 버튼을 눌렀다. 윙하는 모터 소리와 함께 유리가 천천히 올라가며 그 얄팍한 2cm의 틈마저 완벽하게 차단해버렸다. 나는 기어를 전진으로 놓고 가속 페달을 시원하게 밟았다. 차가 맹수처럼 앞을 향해 튕겨나갔고 차문에 매달려 있던 박지훈은 바닥으로 나동그라지며 퍽 하는 둔탁한 소리를 냈다. 나는 룸미러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고 입주민 전용 엘리베이터 입구를 향해 부드럽게 핸들을 꺾었다. 아파트로 들어섰다. 현관 센서 등이 화사하게 켜졌다. 집안은 완벽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샌다루드 디퓨저 향이 기분 좋게 맴돌았다. 코를 찌르던 그 싸구려 남자 향수 냄새도, 귀를 긁어대던 시끄러운 TV 소리도, 반찬 투정을 해대던 그 징그러운 한숨 소리도 완벽하게 소거된 공간. 나는 코트를 벗어 옷장에 걸어두고 폭신한 실내화로 갈아 신은 뒤 서재로 걸음을 옮겼다. 책상 위에는 내가 가장 아끼는 고가의 기계식 키보드가 고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지난 3년 동안 박지훈은 밤낮 없이 일하는 내 키보드 소리가 낮에 직장에서 피 터지게 싸우고 온 가장의 휴식을 방해하고 두통을 유발한다며 온갖 투정을 부렸다. 그래서 나는 늘 키보드 위에 두껍고 뻑뻑한 실리콘 키스킨을 덮어두어야만 했다. 내 모든 작업물, 내 모든 코드, 그 거머리 같은 집구석에 막대한 사치 비용을 오롯이 지탱해왔던 내 모든 피와 땀은 그 숨막히는 고무막 아래에 짓눌려 단 한 번도 시원한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묵살되어 왔다. 나는 다가가 실리콘 키스킨의 모서리를 잡고 시원하게 쫙 뜯어냈다. 찰싹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그 거추장스러운 고무 껍데기는 내 책상 옆 휴지통으로 곧장 직행했다. 나는 의자에 깊숙이 앉아 화면을 깨웠다. 우측 하단 달력 프로그램에 작은 알림창이 떴다. 오늘은 15일. 지난 1000일의 시간 동안 매달 15일 자정만 되면 내 계좌에서는 400만 원이라는 숫자가 흔적도 없이 증발해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 속으로 쏟아져 내렸다. 인터넷 뱅킹 앱을 켜서 자산 종합 화면을 띄웠다. 내 돈은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내 계좌에 안전하게 머물러 있었다. 자동이체 출금 알림도 그 빌어먹을 송금 내역도 없었다. 이 모든 숫자는 이제 온전히 나만의 것이었다.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 문서를 띄우고 두 손을 키보드 위로 올렸다. 그리고 엔터키를 힘차게 눌렀다. 타다. 경쾌하고 투명하며
그 어떤 장애물에도 억눌리지 않은 청명한 탁원음이 조용한 서재를 가득 채웠다. 나는 코드를 짜기 시작했다. 한 줄, 그리고 또 한 줄 기계식 스위치가 맞물리며 빠르고 경쾌한 리듬의 파도가 몰아쳤다. 한때는 모욕받고 억눌려야 했던 그 소리가 이제는 완벽하게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이 공간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다. 이것은 내가 내 가치를 증명하는 소리였고 내 삶의 진짜 색깔이었다. 이제 그 누구도 내 입을 막고 나를 숨죽이게 할 수 없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루하루 행복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